안녕하십니까.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작가 포커스 릴레이 강전 해양문학 바다를 상상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해양대학교 구모령 교수님을 모시고 해양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모령 교수님은 앞에 보이는 해양풍경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문학사상 3호에 이번에 동아시아 지중해와 제주 해녀 로드를 해가지고 이번에 해양문학과 관련되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 잡지는 구모령 교수님이 편집인으로 있는 잡지입니다. 문학사상이라는 잡지를 3호에 해양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요. 아마 오늘 해양문학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9월 달에 열리는데 아무래도 부산이 해양도시다 보니까 해양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행사는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체고요. 주관은 부산시 북구청이 이번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주체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관하고 그리고 출판산업진흥원이 또 주관을 합니다. 이러고 저희 출판사의 공간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모령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행사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책을 나중에 추첨해서 드리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NS 인증 이벤트로 책을 추첨하는 게 있고요. 댓글 이벤트로 추첨하는 게 있고, 그리고 추첨 이벤트를 오실 때 입장하신 분들은 번호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방법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고 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인증 이벤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을 중에서 선정하는데 해양 풍경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개인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업로드 후에 산진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추천 태그는 채널 산진이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해양풍경 구모령 산진이 이런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댓글 이벤트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인상적인 댓글이나 강연자에게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서 선정하여 해양 풍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추첨 이벤트입니다. 오프라인 강연 참여자 중에서 추첨하여 해양 풍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해양 풍경 말고도 문학사상 3호를 또 일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 이벤트는 나중에 또 한번 마무리할 때 안내 이벤트를 하고요. 일단 본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구모령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저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줄 모르고 면도를 안 했는데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양문학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그 해양문학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는, 그렇게 좀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의 해양문학하고 한국의 해양문학,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 한국의 해양문학은 또
그 발생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어떤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산진희 대표님께서 소개한 해양 풍경을 썼지만은 이 책 이후에 해양문학에 관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 책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는데 뭐 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 나눌 그 주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가장 먼저 오늘 얘기의 핵심이 우리 부산이 왜 한국 해양문학의 메카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그 90분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세계 해양문학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가? 세계 해양문학을 오늘 뭐 간략하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접근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양문학에 관한 그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 그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해양문학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가? 이제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해양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해양문학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 이게 오늘 강의의 주안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먼저 해양문학이 뭔가 하는 이제 이 장르적인 측면에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양문학은 바다를 뜻하는 시 리터레처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해양문학은 마리타임 리터레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노동과 산업,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문학이 해양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바다만 등장하면은 그 해양문학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 보면은 바다 구경꾼들이 바다를 잘 모르면서 바다 구경꾼들이 바다 이야기 해놓은 것도 해양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구경꾼들의 문학이 해양문학이 아니고 실제로 바다와 관련된 일들을 그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더 어떤 문학적인 장치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생산해낸 그런 시와 소설들이 해양문학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마리타임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해양문학의 요건은 대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양으로. 그렇게 오션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오션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마리타임을 일본 사람들이 해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다에서 하는 일들, 이걸 다 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요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해양문학을 이끌어내는 것은 해사 또는 해양 경제라고 할 수 있는 마리타임 이코노미, 그렇게 해양 경제 활동이 바탕이 되는 것이 해양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문학은 그렇게 정근대보다는 근대의 그 경제활동, 그렇게 근대가 바다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해양문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학도, 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도 해양문학이라고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정작 중요한 대양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대양. 원래 오션에서의 활동이
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있는 대양, 그러니까 태평양이라든지 대서양이라든지 인도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 활동들이 중요한 그 문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간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문학을 해양문학이라고 넓게는 보지만은 어촌문학이다, 연안형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적극적인 해양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의 문학이 약한 부분이 해양문학입니다. 실제로 자꾸 그렇다 보니까 이걸 축소시켜서 연안문학을 자꾸 해양문학의 주류처럼 이야기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해양문학에는 어업과 상업 활동의 선상 경험에다가 문학적 장치가 결합된 이런 게 이제 해양문학의 어떤 창작의 원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입니다. 항해. 이 항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본래 항해는 그 범선 항해가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도 전기선이 나오기까지 범선이 주된 역할을 했죠. 범선이 주된 역할을 할 때는 어선이든 상선이든 이 항해 과정이 굉장히 서사적인 대상이 됩니다. 왜 바다는 굉장히 우연과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그런 공간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항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많은 그런 그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협업과 지혜 그리고 어떤 과학기술의 뒷받침 이런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해는 우리 근대 세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근대 세계라는 게 목적지향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대성, 이 근대 세계의 어떤 은유로도 항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해양문학의 어떤 보편성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이 항해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가 연안역에서 이루어지는 항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대양을 건너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이런 항해가 주된 그 서사의 골격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문학에는 이런 항해와 관련된 이런 지식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소위 그 항해와 관련된 노티컬 리터러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해양문학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해양을 모르는 사람들 읽어보면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뭐 어선의 경우에는 고기라든지 또 배와 관련된 이런 또 운항과 관련된 그 항해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그 용어들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이제 선상 크로노토프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상 이제 크로노토프라는 말은 이제 시공간을 뜻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우리가 바우친이라는 사람이 크로노토프라고 했는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바다 여행도 그 뭐 요트로 통해서 바다 여행하는 경우도 해양문학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들의 그 노동과 선원들의 하위 문화, 선원들의 어떤 문화, 그렇게 뭐 배에는 선장부터 해서 평선원까지 이런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사회입니다. 선박이라는 것이. 선박은 사회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산업 자본주의에서 공장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공장에도 공장장이 있고 뭐 거기에 노동자들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이제 선원들이 가지는 일과 그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는 그 선박에는 본래부터 다종족 그렇게 종족이 다양하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본래 어선이든 상선이든 그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모비딕을 보더라도
오늘날 뭐 한국의 어선들도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그 교섭 또 그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어떤 문화 접변 그런 이제 다문화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혼종 문화 그 다음에 도시 해양 그 이제 항해를 해서 그 다가가는 도시들끼리 네트워크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거나 또 배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 나아간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것까지를 아우르는 것이 이제 이게 해양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문학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또 해양문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수준 높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모비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양문학 하는 분들이 가장 넘어서야 될 그 대상이 모비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해양문학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제재로 또는 소재로 바다가 나오면은 다 해양문학이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추리문학을 거기에 뭐 탐정만 등장하면 추리문학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범죄만 있으면 범죄 소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추리라는 어떤 그런 문학적 장치가 있어야 그걸 추리문학이라고 이렇게 장르문학으로 이야기하듯이 해양문학도 그에 상응하는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질 때 이게 해양문학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산은 왜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왜 해양문학의 이제 메카가 되었는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부산이어서 그런다기보다는 부산이야말로 이 해양문학의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고. 자, 여기에 등장하는 해양 소설가들 청금성, 김종찬, 옥택은, 김부상, 장세진, 이윤길, 하동현, 유연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산 사람들입니다. 전부 대양에서의 그 어로 활동이든 뭐 상선에서의 활동이든 그 다음에 해양시를 쓴 사람 김성식, 심호섭, 이윤길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해양문학가들인데 최근에 제가 읽은 이제 그 소설이 이제 이윤길 선장 생활을 이제 그 40년간을 했는데 보니까 조지프 콘레드도 40년간 했더라고요. 근데 조지프 콘레드는 그 상선이었고 이윤길 선장은 이제 어선인데 이윤길 선장 그 이전에 이제 부산에서 어선을 통해서 소설가가 된 사람이 이제 청금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단편, 중편, 장편 이렇게 썼어요. 쓰고 뭐 역시 그 모비딕을 뛰어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이윤길 작가가 쓴 남극해라는 이 작품이 이제 장편인데 그동안 단편들에서 써왔던 것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집약된 그런 장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양문학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이제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이 작품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기다가 이 남극에서의 그 남극 이빨고기 우리가 뭐 일본 주점 같은 데 가면 메로 잡이를 하는 배의 그 이야기인데 그 배의 그 항해 과정이 그 남극의 그 얼음 덩어리를 헤쳐나가면서 거기에서 이 만선을 이루려는 어떤 그런 선주나 그 선장 뭐 이런 사람들과
여기에서 주인공은 기관장인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나 어떤 그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작가가 경험적인 측면들,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서의 어로 활동에서 이루어졌던 경험적인 측면들을 중단편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장편에 와서는 이제 인간의 욕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서 배가 나중에 불타거든요. 불타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모비딕에서 만든 어떤 그런 그 상징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작품을 접하면서 이게 우리 해양문학이 이제 한 단계 지금 이제 올라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창작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 전부 부산입니다. 그게 왜 부산인가는 나중에 이제 오늘 후반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계의 해양 문학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빨간 글로 되어 있는 칼 슈미트가 쓴 땅과 바다라는 이 책은 칼 슈미트가 자기 딸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이라서 굉장히 쉽게 읽힙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땅과 바다의 그 관계, 세계의 역사를 땅과 바다의 어떤 투쟁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바다를 이제 이 바다를 어떻게 쟁취하는가 하는 것이 어떤 우리 근대 세계 역사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하천과 연안과 해양과 세계 해양, 이 청의를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천이 있죠. 하천은, 강은 땅속의 바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큰 강, 낙동강이나 양자강이나 황허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속의 바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명이 그런 하천에서 나왔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어진 것은 다 바다죠. 근데 바다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연안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안이 있고, 이제 범선을 타고 나아가는 해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양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칼 슈미트는 이 그리스나 지중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연안에 가깝다는 거예요. 연안. 자, 지중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연안에 가깝다. 여러분들 무슨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영화 보면 해전 같은 거 보면은, 해전을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노를 저어서 갤리선이 서로 붙여놓고 서로 배 위에서 이 칼싸움을 합니다. 활을 쏘고 창을. 그렇게 이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의 지중해 바다는 바다를 육지로 생각합니다. 단지 배로 이동했을 뿐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범선이 등장하고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이게 세계가 이제 대양으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구의 바다는 대서양으로 나아가면서 태평양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전 지구적 차원의 어떤 공간 혁명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러한 때에 해양 문화가 나타나고, 물론 해양 경제가 받침이 되고, 거기에 해양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해양 문화의 뭐 대표적인 게 먼저는 그림입니다. 그림. 마린 픽처, 마린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화인데, 뭐 네덜란드나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화가들이, 베르메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양화만 그린 게 아니고 해양을 통한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네덜란드 사람들의 어떤 윤택한 삶을, 일상적인 삶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나아가고 태평양으로 나아가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시대를 어떤 해양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대서양 시대, 이걸 오셔닉 턴이라 해요. 오션, 그 대양으로 열린 시대. 또는 이 사람은 지구적 차원의 공간 혁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라는 이 바다의 원소적인 어떤 전환, 땅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바뀐 게 그 대서양으로 나간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또 맞물려서 그럼 아시아의 바다는 없었는가? 아시아의 바다도 있었죠. 아시아의 바다는 남중국해에서 저 인도양까지 이 해상 실크로드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대 이전에는 세계 경제의 그 주도권이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다시 중국이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편 전쟁 이전까지도 중국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 아시아로 온 것은 이쪽에 향신료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 나라로 실어가서 되팔려고 이쪽으로 온 것이거든.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그 일방적인 서구의 일방적인 이 동진이 아니고 이 아시아의 바다와 접속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구가 굉장히 해양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이 대양적 실존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칼 슈미트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이제 해양문학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 우리가 뭐 해양문학 하면은 뭐 오디세이아부터다, 호모의 오디세이아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해양문학이나 해양문화라고 했을 때는 바다를 통해서 이 지구가 하나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에 해양 문화라는 게 그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글로서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해양 소설, 이제 해양 문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의 해양 문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해양 문학을 둘러싼 이제 쟁점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쟁점을 들어서 이야기하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양을 지배한 것은 서구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이제 청년이 많은데, 물론 해양에 대한 그 인식이나 해양의 중요성을 자각을 한 것은 아시아가 늦었습니다. 늦었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전근대에 뭐 아시아가 해양을 뭐 활용을 안 했다든지 해양하고 아무 관계 없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양과 오리엔탈리즘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 오리엔탈리즘이 뭡니까? 서구가 우월하다는 거죠. 서구가 우월하고 아시아가 열등하다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 또 그런 표상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깨트릴 만한 그 것들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가 서양 사람들은 야, 호모의 오디세이아가 거기에 주인공 오디세우스죠.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이 해양 문학이 자기들은 출발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양은 서구다. 근데 분명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칼 슈미트도 이야기했죠. 지중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코스트지, 연안이지 대양이 아니라 그랬죠. 대양은 대서양으로 열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루어진 그 해상 활동을 그 서사의 기반으로 삼은 것이 오디세이아인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홍성강 선생님이 만든 이
그림입니다. 밑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저 끄트머리 저 칼립소까지 해서 뺑뺑뺑 돌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쓸데없이 뺑뺑 돌린 거예요. 지중해를 뺑뺑 돌리는데 이 지중해 안에서만 이렇게 헤매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지위, 자기의 그 왕권, 이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정근대적인 어떤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기한이죠. 기한인데 이 자본주의적인 기한이 아니거든요. 그 자본주의적인 기한은 뭐 부를 확인하고 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근대의 항해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항해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또 칼 슈미트가 이야기하듯이 지중해는 어떤 연안역이라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 오디세우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이 사실은 지중해도 상당히 지배를 했죠. 지중해도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부터 지중해 동쪽까지 또 지중해 서쪽 남쪽까지 다 이슬람이 지배를 했는데, 이슬람이 해상 실크로드를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물론이고 이 경주까지 이렇게 우리 경주에 향가의 처용가에 등장하는 처용이 이슬람 상인이다 그렇게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소교에는 당연히 그 이슬람 해압이라는 게 등장하고, 또 경주의 그 석상도 이슬람 상인의 형상도 상도 있고 이렇죠. 그런 것은 이미 고정이 다 됐는데, 이 이슬람 이 해양 네트워크라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런 과정에는 그런 문학이 없는가 하면, 천일 야화에 보면은 신드바드의 모험이 나오거든요. 신드바드의 모험이 콜롬보 그 실론섬 그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드바드는 실제 인물이다는 게 요새 이제 연구에서 상당히 접근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오디세우스의 그 기한을 다룬 오디세이아, 호모의 오디세이아를 가지고 굉장히 서구의 해양 문학을 이야기할 때 아시아는 신드바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근대에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는데, 콜럼버스에 또 상응하는 또 정화가 있죠. 정화. 명나라의 그 황간이면서 명나라가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정화가 몇 차입니까? 7차입니까? 여러 차에 걸쳐서 대함대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 해상 실크로드하고 겹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이 정화 이야기를 개빈 멘지스라는 사람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1421, 1434라는 이제 그 소설서인데, 이게 아마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번역이 다 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중국이 유럽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유럽은 중국에 대한 이 공포는 물론 원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 중국에 대한 이 공포가 정화의 원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추동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34는 좀 지나친 이야기인데, 정화가 아메리카 신대륙도 먼저 콜럼버스보다 먼저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에서 이건 좀 허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기까지도, 그렇게 15세기까지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간 것은 1492입니까? 그쯤 되잖아요. 15세기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세국 정치를 펼치거든요. 명나라, 조선, 일본 이 세 나라가 세국 정치를 펼친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슬람의 바다하고 접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소위 이제 이 콜럼버스와 이 대항해 시대라는 건데, 콜럼버스도 사실은 뭐 인도를 가려고 했죠. 왜 인도냐면은 이 인도양으로 와야만 여러분 말라카 해협이 있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섬들이 많고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일본까지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동남아, 이 해상 교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인도네시아 그 유역 전체는 사실은 해상 만다라라고 그랬어요. 해양 만다라고 그랬어요. 요즘 불교에서 만다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섬들이 워낙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해양 만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인도에 이르는 이 해양은 그야말로 그 섬과 그 도시들이, 자그마한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비단이나 도자기, 그다음에 향신료를 얻으려면 여기 동남아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연안을 거슬러 이렇게 따라서 내려와서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서인도하고 동인도 이제 이쪽으로 와야만 이 자기들이 아주 그 훌륭한 이 아시아의 상품들을 사갈 수가 있죠. 그렇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도 인도로 갈 생각으로 이제, 그래서 하여튼 갔는데 쿠바 연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원주민이 보이니까 저 인디언이다 해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왜 그 아시아로 왔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슬람 상인들이나 또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 아시아의 경제권하고 이제 유럽이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서구의 일방적인 그 아시아로의 그 어떤 지배, 그 어떤 이게 아니고, 서구가 아시아하고 제대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아시아의 그 우월한 경제 그 상품들을 그 유럽으로 실어가서 팔려고 하는 그런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잘한 나라가 사실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이 아니고 네덜란드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 새로운 이제 대륙을 발견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약탈을 해가서 또 카톨릭이 지배하는 왕과 귀족 중심의 국가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인구가 한 100만밖에 안 되는데,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 활동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을 그 17세기에 한 70년 동안 네덜란드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은행도 만들고 주식회사도 만들고 스페인이나 영국하고 전쟁하면서도 은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얻은 이득을 10년 동안 서지를 않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아주 그렇고 네덜란드 사회는 굉장히 신교죠, 신교. 그래서 여러분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하고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영국이고, 영국이 이제 크롬웰 혁명 이후에 영국도 역시 신교로서, 그게 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 이 동인도 회사가 일본의 이제 나가사키 대지마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그 이유가 자기들이 이쪽을 어떻게 군사력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런 방식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강화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서구와 아시아가 이 바다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동양과 서양의 어떤 만남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 해양과 오리엔탈리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하면은 이건 다 서구다. 해양을 지배한 것은 서구가 다 지배를 했다. 아닙니다. 동서양강의 균형이 깨어진 것은 1840년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에서 청이 이제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에 이제 혼이 나고 이제 그걸 배상하고 이러면서 청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 동서의 균형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동서의 균형이 깨어지는데 그래 보면은 1840년이고 지금 2020년이니까 200년밖에 안 된다. 동서의 균형이 무너진 건 200년밖에 안 된다. 근데 200년 동안 서구가 급속도로 이 세계를 해양을 통해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하면은 서구가 우리를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고 해양 문화는 다 서구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해양을 통해서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바다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게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두 번째 쟁점은 그 이동 수단입니다. 이동 수단이 이제 범선과 동력선. 이제 범선이 모든 것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범선이 좌우했죠.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경영하고 또 영국이 적도 이남의 그걸 남해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경영할 때도 사실 범선입니다. 이 범선이 이제 그래서 이 범선의 기술이 네덜란드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원래 범선은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덜란드는 측면으로도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이제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이 만들어 놓은 항로와 달리 아프리카 연안을 통해서 빨리 이 아시아로 오는 이런 이제 범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범선에다가 함포 이런 걸 안 싣고 오히려 그 화물을 싣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장사 수완이 뛰어나는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인데 하여튼 이 범선이 어업에도 범선이고 그 다음에 그 상업에도 범선이 이제 서였습니다. 그리고 범선으로 이제 이 고래잡이는 여러분들 그 흠원 멜빌의 고래잡이를 했는데 고래잡이는 아주 일찍부터 고래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 슈미터는 이 고래잡이가 세계를 이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세계 바다를 이어줬다. 사람들 하여금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범선이 어선과 상선을 다 이제 범선을 통해서 이제 이 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 문학이 다 이 범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선은 굉장히 항해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바람에 의해서 이 파도라든지 이런 걸 쉽게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굉장한 항해 기술이 필요한 게 범선인데, 그 다음에 전기선이 그 19세기 말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19세기 말이 아니고 18세기 말이죠. 그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조지프 콘레드는 범선 시대에 항해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선 선장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본래 이게 영국에서 호주로 가는 배도 많이 탔지만은 이 동남아 쪽에 오는 배를 많이 이제 타죠. 그럼 나중에는 뭐 전기선을 타고
저 콩고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암흑의 뭐 어둠의 핵심 이런 이제 뭐 소설 쓰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해양 문학은 범선 시대의 문학이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등장하니까 바다로 배가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하니까 설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설 게. 그러니까 범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설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지부 콘레드는 어선 항해사 어선 선장을 하면서 범선과 전기선을 동력선을 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전기선 이후에는 뭐 디젤 엔진이 있고 오늘날은 뭐 그야말로 아주 첨단 선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이거 뭐 엄청난 배죠. 이런 배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배들은 자동화 선박이라 해서 위성으로부터 전부 정보를 제공받고 그런 배를 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배를 타고는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포카를 치거나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 문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선이 역시 그 해양 문학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선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서 부산이 해양 문학의 메카라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부산의 해양 문학을 본격적으로 열어제친 사람이 천금성 선생이고 남극해를 쓴 이윤길 선장 작품 이야기했는데 다 어선에서 뭐 항해사도 하고 선장도 하고 이러면서 소설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중에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부산에서 제대로 해양문학을 하는 사람은 어선에서 활동한 사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항해 그 해양문학의 핵심이 항해인데 항해에서 그 골경을 이루는 그런 서사가 상선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첨단 선박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지프 콘레드가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조금 이제 좀 거슬러서 보면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썼지만은 해양 소설을 안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스페인하고 베네치아하고 그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한번 싸운 게 레판토 해전인데 이 레판토 해전에도 참전하고 그때 해전에서 팔도 하나 잃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또 해적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세르반테스는 해양 소설을 안 썼어요. 그러면서 스페인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고 스페인은 그 이슬람이나 유태인을 아주 억압을 하고 또 이 국교 중심의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얻은 부를 왕실과 귀족이 자기들이 다 가지니까 일반 인민들의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떤 그런 해양 문학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루이스 바스트 까몽스라는 이제 포르투갈 서사시인이 있습니다. 서사시라는 것은 자기 민족을 노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은 날이 6월 10일인데 6월 10일이 포르투갈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달라요. 영국은 이제 크롬웰이 하여튼 영국은 신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준공화정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이어서 이 세계 경제 패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셰익스피어가 벌써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만든 거는 16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셰익스피어는 1616년에 죽었거든요. 셰익스피어는 시벤처호 파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미국 버지니아로 가다가 허리케인을 만나 버뮤다에서 이제 자초하고
거기서 전부 선원들이 계급장 떼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이건 유토피아의 원형입니다. 그 시벤처호가 그 바다에 유토피아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셰익스피어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시벤처호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업자나 탐험가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원도 받기도 하고, 이 상선회사인 버지니아 회사에 투자도 합니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가 폭풍을 썼죠. 그렇게 이런 데서 이제 이 해양문학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그 항해하다가 큰 배가 파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험한 멜비도 모비딕은 그 에식스호 이야기를 자기가 그 가지고 모비딕을 쓰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셰익스피어도 굉장히 이 연구를 하고 투자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셰익스피어 영향을 다 받습니다. 험한 멜비도 셰익스피어 영향을 받고 조지프 콘네도 셰익스피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어떤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된 어떤 일에 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자료를 찾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걸 문학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다니엘 디포입니다. 다니엘 디포도 동인도 회사에서 일을 했죠. 다니엘 디포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도 이남의 남의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그 파선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동인도 회사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쓰는데, 이 칠리 앞바다의 어떤 무인도 이야기죠.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기한을 아주 자기가 가진 기술을 다 동원해서 기한을 해가지고 영국에 돌아가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입니다. 재산. 굉장히 이 자본주의적인 인물이죠. 제국주의적인 인물이고 자본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여기도 이제 항해와 무인도에서 생활, 그 다음에 또 귀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18세기 초반인데,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해양과 관련된 사실주의가 비등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은 남과 다른 어떤 경험 세계를 접하면은 그걸 리얼리즘으로 그려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원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양 문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해양 소설이 대부분 리얼리즘입니다. 경험적 사실을 그걸 바탕으로 그걸 전달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더 나은 해양 문학 단계로 가려면은 거기서 한 단계 높아져야 합니다. 그 한 단계 높아진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험한 멜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이런 실제적인 자기가 수집하고 듣고 자기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그 뒤에 20세기에 넘어오면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이제 패러디가 나오는 겁니다.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 같은 경우 무인도에 표류한 이제 비행기가 포착해가지고 이제 애들 이야기죠. 아이들 뭐 반반 나눠져가지고 강경파, 온건파에 나눠지고 서로 권력 다툼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이게 로빈슨 크루소를 원형으로 이렇게 패러디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미셸 트루니아선 이제 방드러디 태평양의 끝, 이거는 방드러디가
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하는 그 하인 프라이데이가 불어로 방들어듭니다. 근데 이거 소설이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서 방드러디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그 야생에서 문명으로 귀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디라는 게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양문학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구 해양문학은 그러니까 본래 경험적인 그 이야기에서 바탕을 두던 이제 돼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이제 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결국 제가 그 쟁점 위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양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항해입니다. 그 항해가 굉장히 서사를 추동하게 한 것이 범선시대였다는 걸 조지프 코네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이 항해의 서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서 이윤길 선장의 그 남극해를 이야기했는데 이 남극해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주점에 가서 메로 구이 이런 걸 먹고 하는데 그게 남극에 있다는 거예요. 남극 심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러 만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얼음장을 깨면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지프 콘레드가 범선 시대에 끝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해양문학은 어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쟁점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양문학이 뭐냐, 해양문학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나 하면 대부분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 이야기.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쿠바에 코이마르에 가가지고 그것은 놀다 온 거예요, 이야기예요. 쿠바 사람들하고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가가지고 이 자기의 노후, 노년의 심성을 작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노인의 어떤 허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본격적인 해양문학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의 해양문학이고, 또 이런 해양문학은 원양어선이나 상선 경험이 없는 그런 작가들도 노인과 바다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데, 노인과 바다가 해양문학의 가장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정상에 있는 것은 허만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이 모비딕인데, 허만 멜빌은 1819년에 태어나서니까 2019년에 200주년이었습니다. 200주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학 동네에서 이 장편을 새로 이제 번역해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뭐 결국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배를 타게 돼서 영국에 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되고 선원이 되고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이제 포경선을 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선원 생활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서 이 모비딕이 나온 건 작가 정신이죠. 그 작가 정신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자, 이 허만 멜빌은 주원 글씨로 유명한 너세니얼 호손하고 이제 같은 동네에 이제 살면서 자기가 호손을 존경했습니다. 존경하면서 이제 모비딕도 호손에게 이제 먼저 정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비딕을 쓰게 된 배경에는 포경선 에식스호의 비극, 에식스호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막 떠돌았단 말이죠. 그걸 허만 멜빌이 역시
셰익스피어가 그 아까 버지니아호 그 조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비딕을 이제 썼는데 그러면서 이 허만 멜빌은 자기 경험적인 그 바탕에다가 자기가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또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그렇게 모비딕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 남북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렇게 미국 사회가 그야말로 모순으로 막 그 치닫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작품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경험적인 바탕 위에다가 공부한 거에다가 어떤 미국 사회를 인식하는 수준 높은 안목, 작가의 세계관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모비딕이라는 대작이 나옵니다. 이 대작이 나오는 과정을 또 너세니얼 필버리라는 이 친구가 논픽션을 썼어요. In the Heart of the Sea라는, 이건 이제 영화로는 Heart of the Sea라고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로 또 봐도 아주 굉장히 그렇게 모비딕을 읽기 이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읽으면은 너세니얼 필버릭은 필버릭 아버지가 너세니얼 아버지가 이름도 호손의 너세니얼로 갖다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세니얼 호손뿐만 아니고 멜빌을 추적을 해서 멜빌이 모비딕을 어떻게 썼는가 이걸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논픽션을 썼어요. 이게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 너세니얼 필버릭의 바다 한가운데서를 먼저 읽고 모비딕을 읽으면은 더 이해가 빠르고 영화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패러디가 나왔어요. 패러디가 패트릭 네스의 모비딕을 패러디한 건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바다는 우리 하늘이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비딕과 같은 고래가 포경선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쫓겨다녀요. 이제 이게 아주 재밌죠. 우리 앞에 방그러디가 로빈슨 크루소의 거꾸로 된 패러디 있듯이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허만 멜빌의 모비딕의 유상인데 모비딕은 데이지 로렌스가 지금껏 쓰인 가장 위대한 해양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비딕은 사실 자기 생전에는 3,500권밖에 안 팔렸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한 게 그렇게 1851년에 출간했는데 3,400 몇 권밖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모비딕이 재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해양 소설이다. 또 미국 문학에서 최고의 봉우리가 모비딕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영국의 로렌스가 제일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포커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썼으면 좋아서 책이다 이렇게 하게. 해밍웨이는 자기가 끝내 넘지 못한 유일한 작가가 이 허만 멜빌이고 모비딕이다. 밥 딜런도 노벨 문학상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영향을 끼친 작품 가운데 찰스 디킨스하고 허만 멜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바다 한가운데서를 선 너세니얼 필버릭이 선 모비딕을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사악한 책 모비딕이라는 책인데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제목은 왜 모비딕을 읽어야 되는가?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비딕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또 이 별로 두껍지 않은 너세니얼 필버릭의 이 책도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양 문학과 관련된 쟁점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이 해양 문학의 최고 봉우리는 뭐냐? 바로 모비딕이다.
모비딕은 범선 시대의 이야기고 어선입니다. 그렇게 고려탑이죠. 그런 이야기고 이 모비딕에서는 항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바다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 반문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그 어떤 인간의 삶과 자연과 종교와 신과 인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수준 높은 그런 또 작가의 어떤 해석, 그다음에 미국 사회에 대한 폭넓은 어떤 은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책이고 여전히 우리가 이걸 넘어서는 그런 해양문학이 전 세계적으로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부산의 해양문학을 하는 분들도 이 모비딕은 늘 의식하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문학의 이제 우리 발생론적인 구조를 보면은 해양 체험에다가 해양 견문 지식, 그 다음에 허구적인 상상력, 작가의 세계관, 이런 게 다 이제 결합이 되어야만, 뭐, 디포도 그렇고, 멜빌도 그렇고, 조지프 콘네도 그렇고, 해밍웨이도 그렇다. 그리고 해양문학의 중심은, 이제는 뭐, 크루즈선, 뭐, 첨단 선박, 이런 게 아니고, 여전히 이제 어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해양문학 위기입니다. 해양문학은 위기다. 그렇죠? 해양문학은 이 어선의 그 활동하는 분들이 작품을 안 쓰면은 해양문학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해양문학의 다른 영역은 있습니다. 흑설리 같은 경우에도 아일랜드라는 이런 그 유토피아 소설을 썼거든요. 그렇게 해양 유토피아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해양 문학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해양 문학의 중심에는, 어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요 개념들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의 해양문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자, 이제 서구 해양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한국은 해양문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우리 바다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일본의 바다였죠. 일본의 바다. 이게 한국의, 우리 조선의 바다가 아니고 일본의 바다. 그렇게 육당 최남선이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지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근대 해양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자기가 돌아와서 소년이라는 잡지에 로빈슨 크루소도 번역하고, 물론 중력입니다. 일본에 번역된 걸 이제 딱, 그래서 자유대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식민지 되어버리니까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로 나가는 거는 기껏해야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왔다 갔다 하는 관부일락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제시대에 우리의 해양문학은 관부일락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마의 현해탄도 그렇고, 정지영의 해양시나 김기림의 해양시 보면 관부일락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영상섭의 만세전에 보면은 관부일락선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2챕터나 나와요. 그렇게 영상섭이 해양소설을 썼으면 잘 썼겠다. 그러니까 영상섭은 굉장히 리얼리스트거든요. 그렇게 한국의 근대문학을 제대로 정립한 사람은 염상섭입니다. 그렇게 염상섭인데, 이 만세전 보면은, 관부일락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2챕터나 나와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정도예요, 소설에서는. 그리고 시는 관부일락선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한 이야기, 이런 정도에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또 일본은 해양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빨리 그 해양으로 나아갔죠. 우리가 동아시아가 명나라, 조선, 일본이 세국 정책을 펼칠 때에도 사실은 교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역을 우리는 외관을 통해서 일본하고만 했죠. 일본은 나가사키 대지만을 통해서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교역을 했습니다. 그 교역 방식이 벌써 달랐죠. 일본은 서구 해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일본이 빨리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미국과 영국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이제 그 해양 세력이 우리를 식민지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해양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해양 문학은 로빈슨 크루소가 18세기 초반에 나왔는데, 또 셰익스피어의 그 폭풍이 16세기 그에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해양 문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낭패죠.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죠. 해양 문학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양으로 나아가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양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그 이런 이 발생론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국의 바다에 갇혀 있고 겨우 철도와 철도를 이어주는 연락선, 그게 이제 관부연락선인데, 그 정도에 있다 보니까 육당이 처음에는 해양이 중요하다, 서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바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육당도 결국 산으로 가버립니다. 사공이 산으로 간 게 아니고, 사공이 산으로 간 것은 저 터키에서 있었죠. 근데 이 사공이 바다로 가 있는데 산으로 가버려요. 그 육당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만주 건국대학에 가서 그 재직을 하고, 이렇게 대륙으로 데려가. 근데 육당이 해방되고 난 뒤에 해군에서 나온 한국 해양사 서문을 씁니다. 서문을 아주 그 명문으로 써죠. 명문으로 쓰면서 역시 다시 우리는 해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제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여러분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짙게 되어 있는 것이 32년 시기에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거고, 31년을 넘어가면 이렇게 식민지가 저 동남아까지 내려갑니다. 일본이 남방 정책을 펼친 것은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렇게 그 남방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설정한 게 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까지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이건 인식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식민지고 바다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태평양까지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제국의 바다에 우리가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랑.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해방은 우리가 1945년 해방은 해양의 해방입니다. 해양의 해방. 그러니까 45년 해방이 되어야 우리가 바다로 갈 수가 있다. 근데 45년 되고도 우리가 바다로 갈 수가 없죠. 그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북한 이제 분단 체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50년 후반에 가서야 이제 바다로 나가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상업이라든지 이런 건 뭐 어떤 배들이 움직이는 거, 미국계 상선 회사가 우리 이제 뭐 원조 부품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했거든요. 그때에 남해 그 회사에, 미국계 상선 회사의 사무장을 하던 박인환 시인이 태평양을 건너갔다 옵니다. 그래서 시를 10편을 써요. 10편을. 박인환 시인을
김수영 시인은 별로 삼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시를 보면은 인류예요. 왜냐하면 태평양을 이야기한 최초의 시인이 박인환이다. 그 10편이나 썼습니다. 그때 미국계 상선회사의 사무장이었는데 박인환은 근데 아쉽게도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일제시대에 해양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찾아보니까 뭐 있긴 있어요. 정지용의 선치라는 이제 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선치, 여러분 랭보나 보들레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일부러 인도 서인도 이렇게 오는 배를 타고 항해를 했죠. 그래서 보들레르는 항해의 그 경험이 자기 그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랭보도 마찬가지죠. 랭보가 쓴 시는 치안배입니다. 치안배. 정지용이 쓴 시는 선치입니다. 그렇게 랭보를 흉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목에서 보면은 이 배를 타고 이제 간보락선을 타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가 선원들은 뭐 하모니카를 부는데 자기들은 뭐 토하고 뭐 멀미하고 난리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본격적인 해양문학에 거의 가까워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선상에서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박인환, 이제 이거 해방되기 이전에는 정지용의 저런 시 정도, 간보일락선 정도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박인환이 이제 태평양에서라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방되고 난 뒤에 대양으로, 오션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50년대 후반에 이제 원양어선이 이제 출항을 하죠. 그 최초의 원양어선이 진안호인데, 원양어선 뭐 역사에서는 여기 와 계신 이윤길 선장이 제일 잘 아시는데, 그 50년대 후반부터 이제 원양어선이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60년대 오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상선이 이제 뭐 차관을 원조를 받고 해서 상선이 주로 우리나라 상선 회사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에 여러 나라의 상선 회사들이 우리 이제 상선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화하는 거죠. 근대화. 60년대 근대화죠. 60년대의 근대화는 해양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니까 우리는 섬입니다, 섬. 지금도 미국과 북한이 종전을 안 하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이에요. 섬이니까 우리는 해양 국가입니다, 우리가. 근데 해양 국가인데 자꾸 서울만 커가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 부산이 중심이 돼야 돼, 우리나라는. 이 부산을 통해서 이 바다로 나가고 이 원양어선과 상선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못 됐습니다. 자, 그럴 때 50년대 후반에 원양업 시작돼 아직도 지금 계속 활발하게 원양업이 지금 감천항이 이제 우리가 원양업 이제 기지인데, 그 다음에 조선 선박 상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수출 주도형 이러면서 이 천금성이라는 이제 양반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부산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대 농대 임학과 나왔으면 나무를 키우고 계셔야 될 텐데 그 선원 공부를 그때 빨리 이 속성으로 이렇게 선원이 되는 그런 간부 선원이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하는 건데, 빨리 이제 선원이 되어서 어선의 선장이 되면서 저 바다 위에서 작품을 씁니다. 영해발 부근. 영해발이 뭡니까? 해발 제로가 어디입니까?
해발 제로가 바다죠. 그렇게 제목도 아주 멋지게 지었죠. 영해발 부근. 가마들은 뭐 영해발이 뭐 있는가, 진명인가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해발 제로라는 거지. 바다에서 썼다는 이야기. 그래서 작품 보내면서 당선 소감까지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이 됩니다. 그게 69년입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한국일보인가 그럼.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많은 그 중단편을 쓰고 장편도 쓰고, 그래서 어선 생활을 하면서 쓴 그 청금성 선생의 쓴 그 작품이 양으로 보면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준작도 많고, 그리고 연구 대상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그 해양 소설가들이 이제 반드시 넘어서야 될, 한국에서 넘어서야 될 그런 분인데, 송재영이라는 평론가가 본격적인 해양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해양과 관련된 것은 본격적인 게 아니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오션으로, 그 대양으로 갔느냐는 거예요. 대양으로. 그리고 그 대양에서 어떤 그 경험적인 것들이 굉장히 리얼리즘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금성의 해양 소설을 보면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선원이, 한국에서도 근대화 과정에서 누가 선원이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선원들의 그 어선에서의 선원들의 그 생활이 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양 서사의 기본적인 문법은 청금성 소설에 거의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뭐 그 항해대, 출항, 뭐 항해 기항 이런데 그 속에서 많은 사건들, 기상 조건이나 의장 조건이나 또는 어로 과정에서 뭐 상어가 습격을 한다든지, 선원들이 뭐 서로 뭐 다툰다든지, 또는 배가 자초한다든지, 뭐 다양한 조건들이 다 등장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제 자서전적인 이제 책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타는 오대양이라는 책은 이분의 자서전. 그래서 이제 부산의 해양 소설가들은 대체로 청금성의 그 문학 정신을 이어받았고, 청금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멜빌의 모비딕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시인으로서는 그 김성식이라는 이 한국 해양대 출신입니다. 상선이죠, 상선. 그러니까 상선을 타고 역시 그 배 위에서 조선일보에 투고를 합니다. 청진항이라는 시를 투고하는데, 역시 이 양반도 당선 소감을 같이 딱 해가지고 당선을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시상식에도 이제 참석을 못하고 뒤에 이제 제복을 입고 신문사에 가니까 수의들이 나와가지고 해군 제독에 갔다고 거수격리를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 그 당시에 선장이라 하면 대단한 그 지위였고 그런 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시집을 네 권을 전부 해양시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해양시에서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근대 세계화하고 자기가 사는 세계, 이 선원의 삶, 그다음에 바다라는 이 원소적인 실존이 뭔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 김성식의 해양시에도 이런 해석 가능성들이 높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장시들을 보면은 제3세계 민족과 우리 약소민족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문제를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 문화적인 그 차원으로 해석해낸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부산이 해양문학의 메카인가? 자, 한참 우리가 둘러왔습니다. 해양문학이 뭔가, 그 다음에 서구의 해양문학은 이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위상에 있는가, 이런 것까지. 그리고
해양 문학은 범선 시대, 그다음에 어선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게 열렸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일본 제국의 바다에 우리 갇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그 남북이 나눠져 분단 체제가 되었어요. 분단 체제고, 안 그래도 반도라는 것은 한자로 반도라는 것은 이 세미입니다. 세미. 예? 그게 세미 반쯤 섬이라는 뜻입니다. 세미 아일랜드가 반도입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 반도인데 그 중간에 차단되어 있으니까 우리 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하면서 부산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산항으로 통해서 수출, 수입, 모든 걸 하면서 근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원양 어선이 출항하고, 부산항에서 상선이 출항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험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해양문학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해양문학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인천, 목포 이런 데서, 인천에도 해적을 다룬 그런 문학이 있긴 합니다. 한데 우리가 목포 쪽에 하면은 한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성세, 한성원 이런 분들이 쓴 해양문학은 연안문학입니다. 연안의 어민들의 어떤 애환 이런 걸 주로 다뤘죠. 그렇게 본격적인 그 원양에서 그 이루어지는 이런 항해가 서서히 골격을 이룬 그런 분들은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청금성, 김성식, 옥태건, 김종찬, 김부상, 이윤길, 장세진, 심오석, 하동현, 유현희 선생님만 그 선원이 아니고 다 선원입니다. 선원인데 선장이나 항해사 기관장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금성 선생도 어선 선장을 했죠. 김성주 선생은 상선 선장을 했죠. 옥태건 선생도 그 기관사를 했고, 기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종량 선생도 기관장, 김부산 선생도 어선을, 그 다음에 이윤길 선장, 장세진 선생 선장했습니까? 선장. 그 다음에 심호섭 선생 시인입니다. 해대 출신이고. 여기에 보면은 해대 나온 분들과 그 수산계 나온, 수산대학 나온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유현희 소설가는 해밍웨이처럼 그 바다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바다를. 그 해밍웨이는 이제 그런 거죠. 해밍웨이는 이제 코이마르에서 있으면서 이게 이 사진에 있는 게 이게 코이마르입니다. 쿠바.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여기 가니까 이 해밍웨이를 기념하는 이 흉상이 있는데, 해밍웨이가 플로리다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이 행동주의 작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글도 못 쓰겠고,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해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해밍웨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는 쿠바에 같이 고기잡이 하던 친구들이 전부 이 닻을 녹여가지고 해밍웨이 흉상을 만들어 여기 이제 코이마르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밍웨이인데, 해밍웨이가 그것은 작가로서 쿠바에 가서 지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노인의 어떤 그 노경의 관점에서 쓴 것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를 앞에 이야기했듯이 노인과 바다를 해양문화의 정점에 둬서는 안 된다. 역시 해양문화의 정점에는 흠한 멜빌의 모비릭이 있고, 그 조지프 콘레드의 이제 로드짐 같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선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그 다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그런 측면을 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조지프 콘레드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해양문학의 메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바로 가려면은 이 해양문학이 가진 이 정신, 즉 말해서 대양으로 열린 정신, 그러니까 이 좁은 국토에서 엉당할 게 아니고 저 먼 바다로 열린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그런 도시가 바로 부산이고, 또 그런 문학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잘 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을 맺겠습니다. 아, 90분 동안 강의하신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본인 교수님한테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작가 포커스 내일 강연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아직 남아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SNS 인증 이벤트고요. 두 번째가 댓글 이벤트, 세 번째 추첨 이벤트입니다. 추첨 이벤트는 여기서 곧 끝나고 추첨 이벤트를 통해서 그 번호가 있을 겁니다. 번호를 추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NS 인증 이벤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을 캡처하여 자신의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 중 선정해서 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는 라이브 방송 중에 인상적인 댓글이나 강연자에게 질문을 달아주신 분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첫 번째 SNS 인증 이벤트하고 댓글 이벤트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추첨 이벤트는 이 자리에서 바로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벤트는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강연을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윤길 선장이 와 계시네요. 그다음에 장세진 작가도 와 있고, 화동현 선장도 와 있고, 이렇게 해양문학 작가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박영애 작가도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해양문학이 메카답게 전통을 잘 이어가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해양문학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우리가 해양문학 제도 하고 있고, 이 해양문학상도 우리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진 해양문학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만도 느리고, 그 다음에 조선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가를 해양 강국 5대 강국으로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내륙지향적인 이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양문학을 제대로 된 대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해양문학을 육성하고 키워야 된다. 그런 정책적인 것도 지역 정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작가들, 문인들도 더 분발해서 멜빌의 모비딕을 능가하는 그런 해양문학이 한국에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산이 좋은 해양문학의 메카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또 해양문학이 나오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9월 달에 열립니다. 근데 지금 9월 전에 7월에 이렇게 좀 작가 포커스 릴레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8월 달에도 뭐 부산 전역에서 행사를 하고 9월에는